네,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 팬데믹 기후위기 시대의 국제개발 협력 방향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참석해 주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전사회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에 앞서 개회사 및 축사 그리고 기념 촬영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를 준비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을 모시고 여는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님과 김웅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시는 박보경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인 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DA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 세 기관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청취하고 ODA 주관기관인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함께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ODA 시행부처는 40여 개에 달하며 실제 현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실시기관은 150여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이들 사업들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ODA 사업 실행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및 격리에 의해 사업 추진 현장에서는 큰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ODA 사업 현장에서는 어렵사리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만 코로나19 위기는 과거에는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상황에서 국제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염병 위기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든지 간에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국제개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여 이후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잘 대비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람회 주관기관이자 이번 세션 호스트인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2021년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영수 본부장님, 그리고 또 우리 박보경 경희대학교 교수님, 그 청와대 경제보좌관 하실 때 우리 연구원하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지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를 맡고 계시는 코이카 임정희 이사님, EDCF 박종규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남옥현 본부장님께도 특별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늘 세션 구성이 참
코로나 시대의 ODA 방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OECD ODA의 실행기관인 코이카와 그리고 EDCF 그리고 보건의료재단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론을 맡아주시는 기관, 새 기관도 새 정부 부처,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국장님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토론을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와 토론이 비록 이게 2시간짜리 짧은 그런 세션입니다만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세션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ODA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은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원국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ODA야말로 가장 훌륭한 ODA이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ODA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ODA와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해보는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이 세션을 하고 또 발표와 또 토론을 들으면서 보다 많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문제 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개회식의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본부의 김영수 본부장님께서 축하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김영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과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토론을 이끌어 주실 우리 박보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 개최되는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는 다양한 국제협력 주체들이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범정부 ODA 통합 행사인 개발협력 주간에 박람회가 개최되어 더욱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기후촌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고통과 피해의 정도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발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조율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ODA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글로벌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가 공감하는 성공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ODA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OD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개발협력 주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KODA의 모습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올해 2월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신설함으로써 통합적, 체계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략 수립과 사업 연계 조정, 점검 평가의 사후 관리 등 ODA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이 글로벌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 ODA를 선진화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축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 전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비분들과 오늘의 연사분들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미나 후에는 별도의 기념 촬영회가 없을 예정이니까 이제 연사분들께서도 같이 참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모두 올라와 주시면. 네, 지금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장이신 경희대 박보경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자분들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와서 같이 착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종규 본부장님, 남북현 본부장님, 임정희 이사님 세 분. 네, 그럼 교수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박보경입니다. 우선 올해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를 주관해 주신 경인사연의 정혜구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히 아마 이번 세션이 이번 박람회의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마무리 짓는 형태의 세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세션을 준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홍종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셔서 축하 말씀을 해주신 국무조정실의 김명수 본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전 세계가 팬데믹에 경험을 했는데, 팬데믹이 세계의 모든 걸 바꾸었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토론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정말 큰 이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일종의 이 긴급
대응 차원의 이 수요가 대단히 크게 증가했고요. 그렇지만 감염의 위험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딜리버리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큰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동일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동일한 위험에 보건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 위기를 대응하는 능력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정말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열과 혹은 차이를 보여줬던 그런 또 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소위 대전환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나타날 것 같고 가속화될 것이고 또 국제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한층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계 환경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과제에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또 새로운 과제들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제적인 환경에서 우리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또 종합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자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상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코이카의 임정희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의 임정희 이사입니다. 2021년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키앱 세션인 팬데믹 기후 위기 시대 국제개발 협력 발전 방향에서 코이카의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이 큰 화두입니다. 코로나19는 작년 3월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개발도상국에서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어쩌면 팬데믹과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이 될 것입니다. 이에 2020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협력 공조 체계가 이루어져 백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개도국에서는 백신을 구경조차 못하거나 낮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빈곤 악화, 폭력,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이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 또 개도국의 전염병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코이카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이카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하였습니다. 54개의 개도국 2천여 명의 파견 인력 및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상시 점검 회의체를 구성하였고 24시간 비상업무 체제를 유지하였기에 국제기구와 또한 인터내셔널 SOS 등의 긴급 공조를 통해 무사히 우리 사업 수행 인력 1933명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의료 활동이 필요한 국민 292명을 포함하여 무사히 귀국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현장을 고수하려는 현지 잔류 필수 인력 600여 명에 대해서도 안전보호가 시급했습니다. 코이카 조직 내에 글로벌 안전센터를 비롯하여 전 직원의 비상체제로서 안전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유연 근무와 신속한 진단 검사 지원 등을 통해 종합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퇴치 노력에 동참하고자 코이카 업무 시설을 자가격리 및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여 자가격리자 총 5,300여 명의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외에서 유입된 2천여 명, 그리고 코이카 업무시설에 인접한 연수센터에서 5,300명의 그 이용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접촉이라든가 국내 감염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이는 코이카 직원들의 안전 대책과 또한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잘 지킨 덕분이라고 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관리 차원에서의 노력입니다. 조직적인 대응으로서 비상경영 전략 TF를 팬데믹 이후 직후에 바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기후 개도국 대상 기후 감염병 사업을 절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후 감염병 위기 대응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사업 전환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인력 64%가 일시 귀국하고 수원국 봉쇄 조치 등 활동 제약이 심화된 가운데서 코이카의 사업은 정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상생에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중단 없이 중간 기성급을 지급하고 고용 유지 등을 통해 전체 사업의 97%의 과업을 정상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이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 유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ODA를 수행하고자 ICT 활용 비대면 요소 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그 우수 사례로서 팬데믹으로 인한 휴교령 발령으로 교육 공백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중단 없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 전체 교과목 온라인 영상 교육을 통해 25만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었고요. 나이지리아 시범학교 건립 사업을 통해서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르완다 초등교사 온라인 교육 실시를 통해 교사 6,6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국내 유관 전략으로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 전략, 그리고 외교부에서 수립한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 빌딩 트러스트를 코이카 사업에 잘 녹여서 다음과 같이 코이카 ABC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ABC 프로그램은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발도상국 지원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인데요. 주요 사업 내용은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한국 경험 활용한 글로벌 연대 강화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20년과 21년에는 긴급 대응 사업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22년부터는 회복력 강화를 기간으로 구분하여서 긴급 단계에서는 마스크나 진단키트 등 기자재 중심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회복력 강화 시기에는 감염병 대응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BC 사업의 특징은 현장에 파견할 수 없는 기존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여서 ABC 사업을 신속하게 또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저희 ABC 프로그램의 그 차별성은 선진국들이 공여국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과는 달리 개도국에 있는 44개 코이카 사무소를 통해서 116개국으로부터 각각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수요에 기반한 보건의료 취약국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ABC 프로그램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는 1억 7,300만 불에 달하고요. 총 수혜자는 4,100여 명이 넘습니다. 총 수혜국 수는 116개국이고 추진 사업은 743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동구, 중동, CIS 25개국에서는 약 1,500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았고요. 아프리카 41개국에서는 920여만 명, 아시아 태평양 27개국에서는 935만 명 등을 수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코이카 ABC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 취약국 지원입니다. 코이카 사업 내에 있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해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지원으로서 진단키트와 방역 위생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건력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 식량과 고용 및 생계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코로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책으로서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코이카에서 기지원한 12개국 19개 병원 시설들이 코로나19 대응 기관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염병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코이카에서 의료 인력 양성을 했고 또 역학 조사관들도 많이 양성했습니다만 이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서 코로나를 추적하고 치료하는 그런 의료 인력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대 강화입니다. 국내 감염병 연구 경험을 우리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서 코이카의 코로나19 허브와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한국의 감염병 연구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시민연대 강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마스크를 제작하고 직접 배포함으로써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세계시민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국내 혁신 기술로 제작된 음압 캐리어와 워크스루 진단 부스를 개도국에 지원하면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ABC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이 43개의 기관이 있었는데요. 500억 이상의 수출 효과와 또 계약을 통해서 고용 창출도 400여 명 이상 한 걸로 나타나서 코이카의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BC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항공이 차단되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면서 한국의 전문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코이카는 한국 보건 전문가 10인을 현지에 파견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인적 역량, 정보, 그리고 하드웨어인 의료 기자재까지 포괄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거듭났는데요. 그 또한 또 한국 정부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가나에서는 2018년 에볼라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이라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때 중급 역학 조사관들을 많이 양성을 했는데요. 이들이 코로나19가 발병하자 추적조사 투입 요원으로 투입되어서 이들의 역할은 2만 명 이상의 그 조사를 했고 또한 치료에도 담당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조사관 40명을 추가로 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팔에서의 사례입니다. 그동안에는 코이카에서 지원한 병원들, 의료시설, 의료 인력들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네팔의 이 조그만 메친콧이라는 병원은 수도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아주 자그마한 지역에 있는 소외된 지역에 있는 병원입니다. 유일한 정부병원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험도 없고 열악한 시설로 대책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팔 사무소와 또한 네팔 연수생 동창회들이 합심하여 산소 발생기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자재를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의사와 협력을 통해 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 해당 병원이 코로나19 지정 병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코이카의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유관 전략으로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그리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 ODA 그 비중 확대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OECD 다크 평균 기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이 같은 정부 전략을 저희 코이카 기후행동 중기 전략 2021-2025에 내재화시켜서 다음과 같이 개도국에 대한 기후행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전으로는 기후협약 목표인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이내 억제, 기후 위기로부터의 안전한 지구를 지키는 것이고요. 미션으로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 지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그 각각 산하에 주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감소 분야에서는 2050 탄소 중립 달성 지원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탄소 전환 사업을 구성하였고요. 두 번째 전략 목표 하인 녹색 회복 및 기후 적응 지원에는 도시 생태 인프라 기후 회복력 강화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는 녹색 기후 파트너십 확대인데요. 기후 재원과 기술 파트너십 확대를 사업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코이카가 이 기후 행동 사업의 퍼센테이지는 약 5,400만 불 정도입니다. 코이카 전체 올 예산 중에서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OECD 그 평균이 한 11.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이카도 기후 행동 분야, 기후 관련 사업을 좀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전략 목표 1과 2를 수립했는데요. 이 완화 부분 1번에 해당하는 그 탄소 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한 30% 정도에 해당하고, 또 녹색 회복 기후 적응 지원 사업, 주로 저희가 농업 분야나 수자원 분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한 70%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위해서 저희가 1번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을 좀 더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별로 구성 요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기후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코이카가 GCF 인증 기구 승인을 올 7월에 받았습니다. 이로써 5천만 불 이하, 또 환경사회 등급이 좀 낮은 등급인 그 사업의 무상원조 사업인 경우에는 코이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GCF 지원을 활용을 통한 코이카의 우수 사업을 확산하고 또 규모를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GCF 인증 기구의 의의는 한마디로 그 코이카의 사업 추진 시스템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우리 추진 인력 구조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그 회계부터 경영, 사업 관리, 그리고 윤리 준법까지 모두 국제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기후 변화 대응 지원 사업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의 농업 공존형 태양광 사업인데요. 이는 온실가스 저감인 태양광 발전과 또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의 농업 역량 강화 사업을 교차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재원은 1,600만 불이고요. 코이카에서 800만 불, GCF에서 500만 불, 그리고 민간 남동발전에서 200만 불, 피지정부에서 100만 불, 이렇게 1,600만 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피지 오발라우 섬인데요. 현재 이 섬에는 100%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이 완성되는 2024년에는 청정에너지인 그 태양광 전력으로 인해서 한 50%가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작물을 연구 개발하여서 농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식량 안보에도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 2024년 이후에는 동사업을 통해서 약 9만 톤의 탄소 절감과 또 우리 기업의 그 태양광 발전 운영 등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2억 5,300여만 명, 그리고 사망자도 510만 명이 넘는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개도국의 빈곤 문제가 코로나 직전 수준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MDG와 SDG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던 개발 성과 이전에 10여 년 전으로 돌아갈 것을 예측하고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개발 원조가 시급한데요. 코이카는 국내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또 민주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 능력을 세계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처럼 ODA 사업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경제적이며 보다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역시 가장 수요가 증가한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와 기후대응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ABC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기후대응에 대해서는 기후행동 중기전략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각각 3가지 이 필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또 앞으로 또 확대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유상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우리 박종규 본부장으로부터 이 팬데믹 기간에 EDCF의 지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DCF의 팬데믹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EDCF 지원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릴 수출입은행 박종규 본부장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 발표 순서는 간단한 배경과 EDCF의 팬데믹 대응 현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EDCF 지원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WHO와 월드뱅크에 따르면 세계 빈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하루에 1.9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빈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에 실제 개도국의 주요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필리핀이 마이너스 9.6%, 인도가 마이너스 8%, 인도네시아는 마이너스 2% 등 주요 개도국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해서 실제 영향이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드뱅크, ADB 등 국제기구와 주요 원조 공여기관들이 개도국의 팬데믹 대응에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월드뱅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지원 관련해서 1,600억 불을 지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 6월까지 한 1,570억 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기후변화 행동계획 2125라는 걸 발표해서 기후금융 비중 목표를 16년에서 20년까지 26%였는데 향후에 35%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ADB도 290억 불의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금년 10월까지 216억 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발표한 이 스트래티지 2030과 이제 계획을 같이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 지원 및 백신 공급을 지속하고 또 향후 2년간 프로그램 차관을 104억 불 지원하고 또 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1천억 불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일본 자이카의 경우에는 작년에 한 5천억엔 그리고 금년에 추가로 2천억엔 해서 총 약 한 60억 불 정도 긴급 차관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약 한 4천억엔 정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실적은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좀 정리를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각 기관들이 이 개도국의 코로나 대응에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참고로 자이카의 경우에 20년에 N차관을 한 1조 2천억엔 약 한 110억 불을 승인을 했는데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한 3분의 1 이상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EDCF의 팬데믹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작년과 금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보건 분야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고 또 저소득국에 대한 원리금 상한 유예 조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EDCF는 교량, 공항, 철도, 병원, 상하수도 등 경제사회 인프라를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도국 정부가 일단 셧다운이 됐고 또 인력 이동도 중단이 되고 또 글로벌 물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자재 공급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지원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EDCF 사업의 경우에는 개도국 정부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 방문하는 건 이제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인이 현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외교 공로를 통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주한 대사관에서 예를 들어서 주한 케냐 대사관에서 입찰을 좀 하게 하는 등 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런 사업의 지원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개도국에서는 뭐 기본적인 진단 키트, 방호복, 음압병실 시설 등 보건의료 부분에 많은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보실 바와 같이 이 보건 분야의 긴급 대응 프로그램 차관을 저희가 7개국에 3억 6천만 불, 그리고 의료기자재 차관 에티오피아, 가나 등에 한 6천만 불, 그리고 까베이 중미경제통합은행에 5천만 불을 지원을 했고, 채무 유예 프로그램에 저희 26개국에 598억 원을 유예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차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인 EDCF가 지원하는 이제 프로젝트 차관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어떤 사업을 건설을 해주는 건데, 이 프로젝트 론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의 경우에 보건의료 분야의 어떤 정책 과제를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어떤 비상 대응 계획을 만들게 하든지, 의료용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하면 그 이행하는 데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라과이,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가나 등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차관은 토목 건축 등 어떤 인프라 건설을 수반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기자재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자재 차관도 어떤 기자재 목록을 확정을 하고 또 시장 가격도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도 확인하고 하다 보면은 적어도 1년 이상 2년 정도는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는 모든 절차를 좀 신속히 그리고 좀 간소화해서 작년 5월 에티오피아 정부와는 작년 5월에 협의를 시작해서 작년 말에 선정을 하고 금년 1, 4분기에 공급을 다 완료하는 식으로 저희가 좀 신속히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미 국가의 경우에는 EDCF 지원이 좀 활발하지가 않아서 개별 국가의 어떤 요청에 좀 바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중미 경제통합은행 즉 까베이에 5천만 불의 EDCF 차관을 제공해서 까베이가 각 국가의 수요에 대응해서 보건의료 관련된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던 어떤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에 어떤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긴급한 보건의료 관련된 의료 기자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이나 탄자니아 이런데 산소호흡기, 방호복 이런 방역 물품을 작년에 한 8월까지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국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작년 4월 IMF 월드뱅크 또 파리 클럽 G20 국가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저소득국의 공적 채무의 상환을 유예시켜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일도래하는 원리금을 1차로, 그리고 금년 상반기 2차,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또 3차까지 유예해 주기로 합의가 됐는데요. 기존의 상환 스케줄을 4년 내지 6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EDCF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26개국에 598억 원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보건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그리고 전략 분야에 대한 인프라 지원이 좀 활발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보건 분야에 직접적으로 요청했다면 금년에는 경제 회복, 또 지속 가능 성장, 기후 변화 대응, 이게 주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펴는데 개도국이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 주요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개도국의 어떤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인프라 사업들도 상당히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에 30개 사업에 22억 불을 신규 사업에 승인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한 10억 불을 승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한 19년 수준에 가까운 정도 사업을 좀 신규 사업에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의 지속 가능 및 회복력 있는 성장 프로그램 차관을 1억 불을 승인을 했습니다. IDB 그리고 프랑스의 AFD 등 6개 개발은행과 함께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재원 조달 강화,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에너지 전환, 저탄소 차량 기술 확산 등 10대 정책 과제 개선을 위해서 각 6개 개발 기관들이 한 총 12억 불을 지원하는데 EDCF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정부가 이제 고탄소 투자 산업 추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한다든지, 통합 고체 폐기물 관리 법안을 마련하게 한다든지, 또 전기차 확대 정책을 마련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펴게 하고, 그러한 정책들이 수립이 되면 이 차관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공동 대응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정책, 제도를 이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이런 국가의 관련 산업에 좀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사업을 하면서 KSP로 콜롬비아의 자원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 고체 폐기물 관리 법안, 제도, 정책 이런 걸 만들 때 KSP로 지원한 이런 정책 과제가 사업이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전기차 대중교통 시범 사업 도입을 위한 어떤 타당성 조사도 저희가 콜롬비아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 정책을 마련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이행을 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경험도 공유를 하고 향후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EDCF 운영 전략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 사회, 보건 위기에 따라서 개발 수요가 높아진 분야를 중심으로 EDCF를 보다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사실 국제사회의 주요 하드와이즈 계를 사실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ADB의 서남아 담당 국장님을 만났었는데 ADB도 마찬가지로 크게 지금 화두는 3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 디지털라이제이션, 팬데믹 대응, 여기 아주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분인데 정책이 아니라 실제 오퍼레이션까지 그런 분야에 집중하도록 경영진에서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린과 디지털 부분은 사실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어떤 크로스 커팅 이슈죠. 그래서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그린 그리고 디지털 요소를 적극적으로 가미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린 분야는 작년에 한 2억 불이었는데 25년까지 6억 불, 디지털은 3억 불에서 8억 불, 그리고 보건은 이제 4억 불에서 25년엔 10억 불. 그리고 투자개발형 사업은 지금까지 한 2건 지원했는데 25년에는 5건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양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린 분야와 관련해서는 EDCF의 그린 인덱스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EDCF 개별 사업의 어떤 녹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저희가 인덱스를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적응, 순환경제, 사회적 포용성 등 4개 지표를 활용하고 12개 세부 지표를 마련을 해서 5점 만점의 지표를 개발을 해서 현재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2000년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한 1.53점 정도 되는데 25년에 22.5점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3번째 있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목표를 수립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단계마다 EDCF 사업의 기후 요소를 감안을 해서 분야별로 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즉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이 사업에 어떤 기후 위험이 있는지, 그런 위험이 있다면 어떤 경감 발현을 마련할 건지, 이행 과정에서는 경감 방안을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성과 평가 지표에도 반영을 해서 그 결과를 성과를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기후변화에 인해서 강수량이 과거보다 많아졌다 하면은 도로의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인다든지 또 배수량의 넓이도 넓힌다든지 하는 거고요. 하수 처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로 크기를 대부분이 그 전에 해오던 크기가 있는데 최근에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하수 처리 사업을 할 때 이 많아진 강수량에 맞춰서 관로 크기를 설계를 현재 좀 확대를 한다든지, 또 해안 도로의 경우에는 뭐 높이를 좀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벽을 쌓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계획들을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점검을 하고 이행하는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세이프가드 의제 고도화의 경우에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저희가 환경사회 영향 평가를 모두 하게는 돼 있는데, 현재는 수원국의 환경 관련 법령 제도 조사 이런 데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부터 현장 조사, 또 현장 기초 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서 사전에 일단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EDCF입니다. 크게 스마트 시티, 전자정부 이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 시티는 좀 워낙 방대합니다. 사실 그 인도네시아의 뭐 신수도 수도 이전 사업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존 도시 내의 인프라를 좀 스마트화하는 그러한 사업도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사업도 단순히 이 도로 건설이나 교차로 건설이 아니라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수립한다든지,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병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게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도국의 그 차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 절약을 위해서 단순히 토목 사업, 즉 상하수도 정수장하고 관로 뭐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유압계 계측기, 뭐 자동 정수 시스템 이런 거를 도입을 하면 10% 정도의 어떤 예산을 추가로 도입을 하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해서 좀 저희가 기대하는 그러한 수준의 인프라를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스마트화를 유도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무상원조와 좀 연계를 하는 방안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정부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만 해도 아직 그 정부 내에서 전자결제 시스템도 안 되고 있어서 그 문서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또 조세, 관세, 토지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요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 정부 이 가버먼트 경험을 살려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 EDCF입니다. 보건 사업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완공 후에 운영을 어떻게 운영이 잘 되게 하는지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각 국가마다 보건 제도, 현황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무상 원주와 협력을 해서 정책 자문을 거치고, 또 시설 기자재 공급하고 인력 교육, 사후 관리까지 종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이카 또 코피와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병원, 기자재, 그리고 종합병원, 암병원, 아동병원 이런 등 병원 건립의 지원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 요청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센터 구축 사업 등 이런 요청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도 좀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입니다. 개도국 정부들도 예산도 부족하고 ODA 재원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에 민간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도 어떤 개도국의 근데 개도국에서 어떤 민간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여건이나 재정적 여건 이런 게 미비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ODA가 역할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국제기구와 많은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개발형 사업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어떤 민간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위해서 만든 어떤 민자사업법인의 개도국 정부가 출자하거나 대출을 하는 재원을 지원한다든지, 이거는 라오스의 과거 수력발전 사업이나 솔로몬 군도 수력발전 사업에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PPP 사업의 주변 인프라 지원입니다. 우리 기업이 사실 지금 미얀마 정국 때문에 조금 추진 어려워지고 있지만 LH 공사에서 미얀마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투자 사업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필요한 그 전력, 용수 공급 뭐 이런 사업을 EDCF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사업 범위를 분할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원을 개발을 하는 거를 EDCF로 지원을 하고, 정수장은 제가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서 한다면은 이제 이 정수장의 어떤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ODA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향후 계획들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무상 그 연계 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 단계에서 사업을 융합함으로 인해서 우리 ODA 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증대하는 것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코이카하고는 이미 범분야 그리고 전 단계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각 기관별 분야별 무상 원조 기관의 전문성 그리고 단계별 전문성들을 활용을 해서 EDCF와 융합을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저희가 사례를 제가 참고로 3개를 붙였는데요. 요 인도네시아 수자원 개발 사업만 사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자카르타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까리안 댐 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EDCF에서 1.4억불을 지원을 해서 댐을 건설을 해서 상수도 그 취수원을 개발해주고, 이 사업은 아직 댐 건설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그 경협 증진 자금을 이용해서 이 댐에서 정수장까지 도수관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지원하기 위해서 막바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2.1억 불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에 이러한 물을 활용을 해서 정수장을 건설을 하고 상수도 공급하는 운영 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했는데 K워터 한국 수자원 공사가 금년 1월에 이 사업자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부터 도수로 그리고 민간 투자자 우리 기업이 투자하게 된 이러한 좋은 사례입니다. 물산업 팀 코리아의 최초 해외 진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수도 사업에도 저희가 수출입은행의 ODA가 이제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좀 리스크를 좀 분담하기 위해서 ADB 그리고 월드뱅크 그룹의 IFC와 공동 지원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개도국의 큰 인프라 사업에 여러 가지 재원을 혼합 지원을 해서 우리 기업의 또 진출까지 이 어떤 개발 효과와 우리 기업 진출까지 같이 어떤 그런 두 가지 어떤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업들은 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지원 전략을 충실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 EDCF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또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갖다가 각 사이클 단계에서 고려하겠다는 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린 인덱스를 개발한다든지 세이프가드를 뭐 강화하는 것, 또 하나는 또 기후 변화의 영향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각 단계별로 감안을 해서 사업을 계획하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 ODA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남복현 글로벌 개발협력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코피 글로벌 개발협력본부 본부장 남복현입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보건의료 ODA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스트 코비드 19 상황에서의 보건의료 ODA입니다. 진행 순서는 코로나 현황 및 보건 이슈를 점검하고 이어서 보건의료 ODA에 대한 좌표를 확인한 다음에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현황 및 보건 이슈입니다. 코로나 발생 현황입니다. 상단의 그래프 두 개는 이제 주간 단위로 세계적인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 그래프 두 개는 한국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위의 그래프가 환자 발생 건수이며 아래가 사망자 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환자의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트렌드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10월 29일자 WHO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발표에 따르면 그 다음 날 10월 30일 날 사망자 수가 총 5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환자의 발생과 사망자 수가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다가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4차 유행 시 2,0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사망자 수가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로는 10월 30일 기준으로 미국이 1위, 인도가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브라질이 3위, 영국이 4위, 러시아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74위이고 코로나 발생 원산지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에는 113위를 차지했고 북한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생 현황입니다. 청세기 확진자 숫자인데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20대, 40대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고령층일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사망자 수를 확진자 수로 나누는 백분율인데 역시 연령과 비례하며 그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모델은 크게 생활 방역과 의학적 방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 방역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소독제 사용, 손 씻기 등이 있고 의학적 방역으로는 K 방역으로 대표되는 3T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세계적 찬사를 얻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및 진단 검사 부스 사진입니다. 비영국적인 그 개입인 생활 방역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국제여행 통제, 대중교통 폐쇄, 학교 폐쇄, 직장 폐쇄, 공개 행사 취소, 사적 모임 제한, 재택 요건, 도시 내부 이동 제한 등의 개입이 있었는데 학교 및 직장 폐쇄, 공개 행사 취소, 사적 모임 제한이 코로나 감염을 줄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코로나가 통제 중심으로 효과를 본 중국에 비해서 오히려 미국에서 더 확산이 되면서 강대국끼리 공동 협력해서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공동 대응은커녕 코로나 책임론을 돕고 미중 간 갈등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생 초기에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리더십 충돌로 인해서 WHO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종욱 WHO 사무총장 리더십이 있었더라면 백신에 대한 준비로 인해서 오늘날 팬데믹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백신 분배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는 인구 대비 월등히 많은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국가는
상반된 통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최초 보도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WHO 코비드 팬데믹 기간 동안에 25개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가족계획 및 피임, 선정관리, 시설 출산, 예방접종 서비스, 병든 아동 서비스, 영양관리, 발생 감지 및 통제, 결핵, 말라리아, NCD, 암 진단 및 치료, 치과, 재활 서비스, 수혈 및 응급수술 등을 25개 필수 의료 서비스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 시기는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고 참여 국가는 159개국입니다. 25개 필수 의료 서비스 중에 최소 75% 이상 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국가를 소득 수준으로 구분해 보면 글로벌 전체는 23%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저소득 국가는 4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단지 4%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별 우선순위와 기술적 수요를 조사한 결과 80개국에서 233개의 기술 지원 수요가 있었고 항목별로 필수 의료 서비스가 가장 많은 60개였었고 그 다음으로는 필수 공급품, 보건인력 역량 강화, 소통 및 개인보호 장구 지급 순으로 서비스 수요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드러난 보건이슈를 크게 리더십, 건강권, 보건함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 리더십입니다. 초기에 WHO 대응이 미흡했고 미중 간 갈등으로 국제 간 대응을 위한 협력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건강권 측면에서 코로나 백신의 국가 간 불평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셋째, 보건안보 이슈로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 간 공조가 미흡했고 글로벌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 OD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건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그 범위를 크게 건강증진, 역학 및 통계학, 환경보건, 보건정책, 보건행정 및 관리, 보건산업, 국제보건으로 구분합니다. 국제보건은 한마디로 MDG와 SDG를 이행하는 분야로서 국제개발 협력과 일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ODA 가치 사슬입니다. 보편적 건강보장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 서비스를 재정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모자보건,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등에 대한 세부 목표가 있으며 UHC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과제로 HSS가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허술한 규제와 모니터링 시스템 부족, 재정 부족 문제, 필수 의약품 적합성에 대한 불평등,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와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전달,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해 UHC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ODA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ODA의 목적이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는고자 함인데 해결 방안으로서는 첫째, 제프리 삭스가 주장하는 원조 옹호론이 있습니다. 이는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공역의 ODA 규모 증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윌리엄 이털리가 주장하는 원조 비판론인데 원조 규모의 증액보다는 원조 정책과 개입, 효율적인 원조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OECD 닥은 원조 효과성과 효과적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조성하고 파리 선언과 부산 총회 등 4차례의 고위급 포럼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여국 관점에서 원조의 패러다임을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수원국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의 경우에 공여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코피 재단이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 소규모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수원국 공무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현실적인 그 문제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라오스 경우에 지원 규모로만 보자면 한국은 33개 공여 기관 중에 중국, 월드뱅크, ADB, 태국, 호주에 의해서 6번째 정도의 그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론 공여국 간의 경쟁 치열하지만 상대적으로 코피 현지 사무소가 라오스 보건부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ODA 과제와 방해입니다. 코피는 총 9개의 해외 사무소가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이 중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원국 요청에 의해서 개인보호장구, PCR, 신속 진단 키트 및 인공호흡기, 산소 발생기 등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교육 훈련시켰습니다. EDCF에서 저희 코피에 3억 5천만 원을 기증해서 5개 국가의 개인보호장구를 지원했고 아세안 연합 1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외교부가 지원한 50억 원으로 저희 코피가 이제 PCR, 신속 진단 키트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루마니아에서 백신 45만 회분이 들여왔는데 이 루마니아 측에서는 백신이 아닌 의료 물품으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 120억 원에 상당하는 의료 물품을 저희 코피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연합과 루마니아 의료 물품 지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건의료 ODA가 아닌 국제협력 분야까지도 코피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코피 재단 사업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해 본다면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예산이므로 내부와 외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 단계별 책무성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위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근거에 기반한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높은 이직률과 잦은 인력 교체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 에티오피아나 미얀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국의 그 정치나 사회적 변동 요인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위협 요인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저희 코피 재단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코로나 이후 ODA 보건의료 ODA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각종 대응 방안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전문가들의 제안, 요구 예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코피는 저희 사업의 특성상 소규모 예산으로 많은 종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운영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단독 사업 수행이 아닌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융합으로 추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ODA 융합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EDCF와는 병원 운영 컨설팅 사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에는 EDCF에서 병원 건축 종료되고 난 이후에 코피에서 운영 컨설팅을 해왔으나 향후에는 FS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상호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원조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이카와도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지역 보건 산업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향후 몇 년 동안은 감염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원조 효과성을 위해서는 질병청과 그 감염병에 대한 공동 협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보건의료 ODA 추진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수원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원국 수요를 반영하고 수행 단계에서는 협력과 연대로 힘을 합치며 평가 단계에서는 근거 중심의 성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수원구 입장에서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1차 보건의료 체계 등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무상과 무무상 등
유관 기관 간 연계와 융합 등 공동 협력 인프라를 통해 한국의 비교의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하고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코피는 지금까지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이제 그 상당히 그래스루트 레벨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왔는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기획재정부의 개발금융총괄과의 지광철 과장님,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국의 강주홍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아마 그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 개발협력국의 조영무 국장님, 이렇게 세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분은 다 이제 그 개발 협력을 담당하시는 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난 우리 코로나 과정에서의 개발 협력 과정에서의 그 획득한 교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의 이 정부의 개발 협력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고 우리 세션이 끝난 다음에 또 이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전체 또 마무리 세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패널리스트들에서 한 분당 한 7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 화상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외교부의 조영무 국장님께 먼저 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조영무입니다. 먼저 코이카 임정희 이사님, 수출입은행 박정기 본부장님, 코피의 남보견 본부장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요즘 그 국제회의나 양자회담에 가보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빼면 사실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두 개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의 지원 현황이라든지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시사점과 앞으로 우리의 이제 개발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코로나19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건 분야만의 이슈는 아니고 경제 사회를 비롯한 전 분야에 이제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특히 이제 국제사회의 양극화 심화하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기 대응 역량이 이제 계속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루어왔던 SDG 달성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 개발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극빈층이 또 증가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지금 상당한 국제사회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코이카와 코피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백신 분배의 불평등이 있다. 뭐 더더군다나 이렇게 소득에 따른 국가 간 격차가 너무나 이제 큰 상황입니다. 그 코로나19는 뭐 복합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개도국 내에서 이제 경제사회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을 이제 포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작년에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 전략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무상 분야에서는 그 국제사회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인도적 지원 분야이고, 두 번째는 보건협력, 세 번째는 경제사회적 역량 대응 지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양자나 다자적으로 저희들 긴급 구호문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진단 키트를 우선 시작을 했고요. 국내에 이제 마스크 사정이 나아지면서 마스크를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120여 개국 이상의 그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백신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지만 그 G7 정상회의 또 우리 대통령께서 코백스 AMC에 금년도에 1억 불, 내년도에 이제 1억 불 상당의 그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기로 공약을 하셨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 국내에서 여유가 있는 백신에 대한 양자 지원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야 보건협력은 그 단순한 그 단기적인 그 물자 지원이 아니라 이제 보건 역량을 강화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접 방역 협력국을 선정을 하고 그 각 대륙별로 중점 협력국과 그 국제기구, 특히 이제 아프리카 CDC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사회적 분야 지원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에 코로나19 대응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이 우리의 사업 자체가 경제사회적인 그 부정적인 영향을 좀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그 물자 지원, 뭐 개발협력과는 별개로 잘 아시지만 코로나 그 대응 작년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우리 한국의 이제 대응을 잘한다고 이제 국제사회가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이제 대응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하는 공유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외교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해서 범정부 방역협력 TF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요. 우리의 이제 방역 경험을 저희 공유하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양자회동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또 출입국 정책이라든지 선거 정책, 경제 활성화 정책까지 망라해서 저희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후 위기와 대응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지만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계속하고 있고 기후 정상회의나 P4G 정상회의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COP26 같은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이제 기후 대응 논의가 이제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후변화 대응은 뭐 잘 아시지만 선진국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그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들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책임 있는 공력으로서 기후 재원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지지자의 신탁기금 신설도 추진을 하고 GCF 재원 보충 시에는 공약을 이제 초기 재원 대비에 2배로 그러니까 2억 불까지 확대하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앞에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이라는 걸 수립을 해가지고 그 ODA 중에 그린 분야의 사업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주요 지역과 국가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기후회복력 향상, 교차 분야의 사업 발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적으로도 GGI, GCF,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같은 환경 분야의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코이카에서 말씀하셨던 그 GCF 이행기구 인정도 코이카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개발협력기관으로 돼야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앞으로 협력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우리 이제 개발협력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 저희들 이제 예산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예산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수립할 때 절차가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인도적 지원 예산은 뭐 외교부에 있는 예산인데 이제 금년 기준은 한 1,245원 원 정도 됩니다. 사실 과거보다는 뭐 많이 늘어난 그 금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절대적인 규모가 적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지원 수요도 사실 저희들 충족하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저희들 확보를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 예산이 기본적으로 뭐 마련할 게 아니라 당초부터 예산이 좀 대폭 확대돼서 저희들이 이러한 급격한 보건위기라든지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예산 확대와 마찬가지로 또 혁신적 개발 재원이라는 또 그 재원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지만 저희도 이제 국제선 항공권당 2,000원씩 부과를 해서 국제질병퇴치 기금이라는 걸 마련하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항공 여행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 국제질병퇴치 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제질병퇴치를 위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 돼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혁신적 개발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혼합금융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도국 내 개발 재원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좀 기업들과 민간을 같이 해서 하는 혼합금융을 좀 함으로써 좀 지속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의 유연성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 우리 개발 사업 체계가 N-2 예비 검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긴급한 수요에 또 대응하기가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패스트 트랙 같은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협력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를 겪어서 보니까 개도국 현지 기관의 역량 강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현지 인력들, 뭐 정부나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시민사회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개도국의 현지 기관 역량 강화가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는 뭐 당연히 이제 지식과 경험 이런 건데요. 지식 공유라든지 정책 자문이라든지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의 중요성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인적 이동 제한이 있어서 지금 뭐 비대면으로 사실은 국별 사업과 이제 봉사단 사업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76차 위원총회 기조연설 때도 디지털 격차를 말씀하시고 이제 불평등 해소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포용적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문제는 잘 아시지만 효과가 있는 반면에 사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우리 개도국의 현지 상황도 좀 잘 고려해 가면서 오히려 디지털화가 정보 격차 등 불평등을 좀 심화시킬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저희 과학기술 ICT ODA 활성화 전략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통합적인 전략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ICT 역량을 좀 활용해서 우리 협력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통합적 포괄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보건 기후 위기가 보건 분야 위기에만 그치지 않고 영향이 크니까 당초에 지원할 때부터 인도 지원과 그다음에 개발, 나아가서는 저희 평화 구축 문제까지도 잘 생각을 해서 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유무상 원조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ODA가 아닌 수단 등도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파트너십 강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자명한 거고요.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게 좋겠고, ESG나 이런 걸 고려한 기업 경영의 가속화됨에 따라서 경제 패러다임도 이제 사회적 기후 변화 대응 중심으로 또 전환하는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또 협력 문제가 있는데요. 개도국 내 지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지 시민사회를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부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이라는 걸 이제 외교부가 주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개발 원조의 효과성 제고 문제가 이제 주요한 주제입니다. 그 안에도 개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포용적 파트너십이 그 4대 원칙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서 이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 국장님 이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개발 협력만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유용성이 재확인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역할의 공간도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OECD 가입한 이후 10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좀 더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금융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기재부의 지광철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좀 지키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8분 정도만. 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많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정혜구 이사장님 끝까지 이렇게 적어가시면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그 관심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짧을 겁니다. 일단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세 분 발표 잘 들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글로벌리 우리나라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 대처했던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평가는 이 사실 경제와 방역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잘 그래도 이루어 왔느냐, 밸런싱을 잘 해왔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월드뱅크의 고위급들하고 면담하거나 하는 쪽에서 들어보면은 한국이 그러한 그 백신 요번에 접종률도 상당히 70% 달성도 빨리 했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워낙 좀 빨리 그리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죠. 그게 오히려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근본 원동력도 됐지만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작년 올해 그 우리나라가 보여주었던 조력이나 모습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 이제 경제 관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영업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방역과 같이 조화롭게 해서 이 경제가 피가 돌게 하면서 갈 수 있느냐 문제가 되게 컸는데 그게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완전한 블락킹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점은 상당히 높이 사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게 아마 저희가 앞으로 그 개발 협력에 있어서 아까 보건 코피도 있고 그렇지만 코이카도 그렇고 결국 개발 협력 대상 국가들이 한국에게서 배우고자 싶어하는 걷고자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어느 한쪽을 강화하다 보면 다른 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라서 정책 결정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저희 시행기관들도 그런 부분에서 잘 우리의 노력들을 협력국들하고 잘 소통해온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집행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 국내적으로는 그래도 블락킹이 안 됐지만 해외 간의 교류는 상당히 끊겨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지털이라든지 IT를 통한 그런 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그게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그 세 가지 정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좀 최근에 올해 역점 두고 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그 발표한 분들과 성과에 대해서 같이 애드하겠습니다. 그 EDCF에서 저희가 그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긴급 재난 대응 섹터 개발 차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차관의 한도를 승인하고 그리고 차관의 공여 계약의 발효까지 완료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재화와 용역을 즉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 재난 대응이기 때문에 재난이 불가피하거나 예측이 어려울 때 저희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1억 불 한도로 그 EDCF 최빈국 지원 수준의 금리인 0.05%로 설정을 하고 저희가 그 한도를 승인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인출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부터 승인 그리고 차관 계약 집행 간의 그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즉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올해 저희가 그 수원국 수요조사 토대로 해서 필리핀하고 캄보디아에 저희가 2건을 저희가 발굴했고요. 실제 시행은 내년에 2022년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필리핀의 ADB 아시아 개발은행과 그 백신 보건 협력을 상당히 강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백신 허브 조성 가속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내의 백신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기대를 하려고 기여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ADB하고 협력해서 국내에 백신 인력 양성 과정에 아시아 지역, 태평양 지역에서 그러한 인력 양성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리고 신탁기금을 통해서 개도국의 그 백신 전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ADB하고 협의했습니다. 또한 우리 그 백신이라든지 원부자재 기업들이 국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ADB 자체 내에 있는
그 펀드가 있습니다. 그 민간 금융 펀드들을 통해서 이러한 생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뭐 대출이라든지 지분 투자, 보증 이러한 금융 기법을 통해서 현재 지금 베트남, 태국 등의 그 백신 생산 합작 회사의 ADB의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내에서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ADB 백신 조달 과정에 우리 국내 백신 생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기후변화 관련인데요. 아까 코이카에서 올해 7월에 인증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그 GCF를 담당하면서 일을 해보았는데 인증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KDB 지금 산업은행이 하나 돼 있고 이번에 코이카가 되어서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저희가 사실 올해가 그 GCF의 이사국이었는데 내년에도 아직 저 이제 이사국으로 저희가 지금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4기인 그 GCF 이사진에 저희가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기후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앞으로 사업하시거나 다른 GCF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후 관련해서 UN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 UNFCCC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3년간 매년 10억 원씩 30억 원을 지원해서 협력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GGGI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에 그린 뉴딜 신탁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예를 들어서 수소 전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그린 산업들이 기업들이 또 해외에 진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이 우리 각 부처와 시행기관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개발 협력, 국제 개발 협력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특히 그 이제 본부로 올해 처음 출발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서로 연대와 이 복합 융합을 많이 지금 추진해 주시고 계셔서 아까도 EDCF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단계별로 그 유무상 협력이라든지 기관 간의 협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상당히 또 강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그 기대가 되고 특히 우리 기재부에서는 앞으로 그 MDB하고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한국이 그동안에 이룩했던 노력과 성과들이 국제사회에 잘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로 그 앞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이런 데 이제 역점을 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올해 이제 그 정부 전체 차원에서 개발 협력을 조율하고 또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우리 국제개발협력본부의 강주홍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 전략의 방향 그리고 이 본부의 역할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주홍 국장입니다. 마지막 토론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 기재부에서 좀 짧게 발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경사연하고 KF 또 발표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와 기재부에서 또 여러 공통적인 내용들을 많이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거시적이고 좀 종합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ODA는 우리가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 환경의 변화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ODA의 수요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팬데믹과 또 기후위기에는 아주 큰 변화이고 또 우리한테 우리 한국 ODA에게 굉장히 주는 과제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어찌 보면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문제 자체가 부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이고
사람의 인식부터 또 지식, 또 인프라, 물자, 정책, 사회, 제도의 설계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가 돼야지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고 대응될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범정부적으로 또 민간과 모두 합력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내적으로 대응하듯이 개도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탄소중립법이 만들어지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기관과 민간이 모두 참여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하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또 중요한 ODA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ODA가 열심히 잘 하긴 했지만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조금 분주화되고 부분적인 어프로치였다면은 좀 더 종합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좀 더 컴프레hen시브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일관되고 또 포괄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연계와 융합이 더 잘 돼야 되고 또 규모화된 사업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ODA하기 위해 가지고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ODA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국조실은 이런 관점에서 작년도에 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전면 개정을 해서 현재 우리 한국 ODA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고 총리께서 위원장이신데 국개위에 이 종합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정들을 많이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총괄기관 역할을 하는 개발협력본부가 더 확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개발협력본부에서는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ODA를 해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먼저 전략 수립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의 중재협력국에 대한 중재협력 전략도 수립을 하고 또 분야별도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난 7월 달에도 포스트 코로나의 지원 전략도 수립을 했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그린 ODA 전략도 이제 수립을 했는데 근데 그 전략은 결국에는 우리 한국 ODA 기관들이 다 종합적인 관점을 공유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ODA 재원 배분에 관한 전략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심사하고 또 연계하는 그런 것들도 보다 전략에 부합될 수 있게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심사가 완료된 사업들은 ODA 기관들이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데 집행 이후의 평가 결과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해서 그게 종합적인 관점에서 잘된 부분들은 더욱더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은 약간 좀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드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적인 어프로치 외에도 저희가 지난 하반기부터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은 각 ODA 기관들이 종합적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ODA를 시행하는 전 시행기관들을 온라인으로 해서 워크숍을 했고 또 지자체들도 모두 모아서 ODA 전략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종합적인 ODA 전략이 수원구 현장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현지 공관하고 또 현지의 사무소의 분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워크숍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지역을 했었는데 다음 달 초에는 남아있는 태평양하고 중남미 지역에 온라인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그 기재부와 외교부가 각각 유상무상의 주관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 기관뿐 아니라 우리 모든 ODA 기관들과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팬데믹과 기후 위기에
새롭고 또 아주 도전적인 ODA 수요에 대해서 한국 ODA가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접근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 이런 걸 들으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내지 1년 반 동안의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협력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환경 이런 걸 감안할 때 앞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방역 그리고 글로벌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초기에 진단 키트의 제공이라든지 선제적인 제공이라든지 경험의 공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른 분야, 즉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른 분야에서의 소프트 파워의 강화와 결합이 돼서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국제개발 협력을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거냐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글로벌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보건의료 분야라든지 기후대응이라든지 이런 이 섹터의 조정을 어떻게 원활히 앞으로 할 거냐 재원 배분이나 인력의 배분이나 혹은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팬데믹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절실히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긴급적인 수요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거냐 하는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코이카도 그랬고 우리 EDCF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속한 지원을 위한 뭔가 이 시도를 했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긴급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신속한 지원 그러면서도 비대면 방식의 지원의 경험 이런 걸 갖다 어떻게 앞으로 제도화하고 또 확대할 거냐 이런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또 특히 이 외교부의 조영묵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정부 중심의 ODA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파트너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한 CSR 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긴급 의료 지원들이 기업들이 나서서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 거냐. 특히 최근 새로운 하드로 등장하고 있는 ESG 같은 기업의 ESG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공적 개발 원조와는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하는 문제. 물론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제기구와 어떻게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원조의 효과도 증대할 거냐 하는 이런 크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4가지 이 문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개발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하는 걸 갖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굳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특히 이 발표자들에게 한정된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은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플로어에서 한 짧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하시고 또 대답하실 분이 있으면 적절한 분이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습니까?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발표자 중에 좀 더 덧붙여야 될 그럴 내용이 있을까요? 발표자분들 중에? 네, 특별히 없으면은 오늘 세미나는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새로운 과제 이런 것들을 교훈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과제를 점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3분 그리고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3분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세션을 준비해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